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최지식 실장입니다. 글로벌 정책연구실에서 실장을 맡고 있고요. 계속 동향 관련해서 제가 발표를 맡게 된 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IP 뉴스 같은 것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가장 관련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든 것은 저도 대학생,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 논문 공모전에 참석을 해서 예전에 워크샵까지 왔었습니다. 제가 지식재산연구원에 입사한 건 2012년이니까 또 그로부터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써볼까 생각하고 워크샵 신청해서 온 다음에 막상 저는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커서만 깜빡깜빡 하다가 결국 진도를 못 빼서 논문은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은 안 하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와서 지식재산권 분야 최근 동향 또 이렇게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 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 역시도 참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논문 제출하셔가지고 중요한 소중한 경험들 하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말 겸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논문 공모전 관련해가지고 최근 동향 말씀드리는데 지식재산권 개요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대학원생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학생분들도 계시고 또 관련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쳐다보려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개요도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리는 목차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개요입니다. 네, 지식재산 관련해서 왜 논문 공모전도 하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멘토, 멘티 지정해서 멘토링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잘 아시겠지만 기술 패권 시대 그리고 기술이 몹시 중요한 미중 기술 패권 관련한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현재에서는 기술 안보, 경제 안보가 몹시 중요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는 지식재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의 기술 개발에 많은 시간, 비용, 인력 그리고 투입하고도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입해서 얻어낸 성과물을 잘 지킬 필요도 있고 그리고 경쟁자들은 이러한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기술 탈취를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만한 지식재산 제도 관련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성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켜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 신기술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생성형 인공지능 이슈도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고 경제 사회적 변화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식재산 관련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지식재산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전략협의회에서 특허 건수와 GDP 성장이 정비례하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국 지식재산 혁신이 나라 경제도 성장할 수 있게 이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알 수 있듯이 국가의 경제 측면에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식재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어떤 보도자료들을 보면은 일자리 경제와 지식재산권 상관관계도 매우 높고 특허권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특허 집약 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얻어낸 바에서도 지식재산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시작하면서 그 안내도 있었지만 코로나 국면에서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워크샵을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화상으로만 촬영을 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결국 코로나 국면 넘어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국면 속에서도 지식재산 관련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근 5년간을 놓고 보았을 때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고 연구개발이나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결국 코로나 상황에서도 결국 경쟁력을 지켜줄 부분은 그런 무기가 되는 것은 지식재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출원 및 등록, 창출활동 그리고 보호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3년에는 22년 말부터 그런 전망이 있었고 23년 지금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7월인데요. 사실 경기 둔화 조짐도 실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속에서도 지식재산권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식재산이 중요한데 지식재산 논문 공모전, 그러니까 학술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식재산연구원이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식재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서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들의 풀이 넓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산도 들여가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저변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인력 풀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변 교육 및 인식 제고가 몹시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공급이 항상 좀 부족한 측면, 수요 대비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기업에서는 사내 육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서 뒤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전방위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회사에서 육성하는 어떤 실무 교육을 통해서 지식재산 전문 인력이 바로바로 양성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변 교육과 인식 제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식재산 관련 실태 조사를 해보면 기업에는 지식재산 관련 전담하고 있는 인력의 풀이 상대적으로 작고 신규 인력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 뽑아도 그런 측면이 있고 지식재산 인력을 충원할 방법 중 주요 수단이 신입 채용보다 내부 인력 충원 교육이 가장 많은 특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상 한번 취업을 하면 상대적으로는 좀 해고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 인력을 뽑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미 기채용한 인력들을 해당 교육을 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회사에서는 물론 교육기관은 아니니까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이수해야 되면 상대적으로는 좀 교육이 효과가 원활하지는 않겠죠. 지식재산에 대한 창출, 활용, 보호 활동 거치는 동안 과학기술, 경영 전반 지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 전문 인력이 과학기술, 경영 관련한 지식을 추가적으로 쌓은 다음에 전방위적 전문 인력이 될 수는 있지만 IP 관련 지식은 단시일 내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관련 교육 동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을 전공하는 인력 이외에도 경영이나 여러 가지 인문학 아니면 R&D 하는 과학기술 관련 인력에게도 지식재산 관련 교육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뒤에 가서 간단한 예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인프라 확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방위적 교육,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디자인되어 있고 전 2012년부터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좀 쳐다보곤 있었는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교육 현장에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도 있고 그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진 않았지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강의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계속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이오 디자인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별도로
2판까지 만들어지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는데 대충 교재 내용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이오 디자인이라는 텍스트북을 한번 찾아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은 니즈 파인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명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쭉 체계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고, 이 목차 제시한 목차에서는 안 보이지만 특허를 출원하고 그 다음 보호하는 전략적 시각까지도 담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 R&D, 경영, 그리고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해외엔 잘 마련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도입 노력 그래가지고 실제 시행하고 또 있습니다만, 저게 저는 되게 잘 된 케이스 같아가지고 시제품 제작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잘 된 예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논문 공모전이 뭐 이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고, 이 논문 공모전은 좀 더 학술적인 어떤 아티클을 쓰는 방식을 뒤에 교수님도 따로 강의하고 멘토링 시간에도 배우고 하겠지만, 그런 거에 집중하는 어떤 사업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 관련 동향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주제를,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티클을 논문 작성 방법에 맞추고, 그 다음 어떤 논리적 단계를, 추론 단계를 거쳐가지고 아티클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잡아야 결국 평가를 통해서 어떤 시상 이루어지는 이 공모전의 특성상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잡아서 눈에 좀 뜨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개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모르시더라도 보시면 직관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 기본적인 뭐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가져온 정의조항들이기 때문에요. 같이 보면 결국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서 창출,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특허나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 분야의 어떤 저작물 같은 내용도 당연히 지식재산에 포함될 것이고, 생물의 품종, 유전자원이라고 적은 어떤 신지식재산권까지 포함되고,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넓게는 영업비밀까지도 모두 다 지식재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 지식재산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의 권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영어로는 right라고 해서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라고 해서 지식재산권은 권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만 권리가 창설될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 뒤에서 언급이 잠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퍼블리시티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 성문법으로 들어오지 않은 권리가 창설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이 좀 꺼려졌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이긴 합니다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퍼블리시티권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 차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명은 특허법에 정의가 있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발명의 정의 조항을 더 가지고 발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제한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하지 않으면 또 발명에 해당되지 않아서 심사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겠죠. 특허 발명은 특허를 받은 발명, 특허라고도 줄여서 말하고 특허권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표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지식재산권엔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권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되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고, 저작권, 저작인접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라고 해서 저작권법에 새로 도입되면서 권리로 인정된
큰 틀에서 저작권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고, 기타로는 말씀드렸던 퍼블리시티권이나 그리고 영업비밀, 아이디어, 유전자원, 반도체 IC 배치 설계 등에 대해서도 기타 지식재산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이걸 숙지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쭉 봐두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사서 재산권으로 나열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해서 등록 요건과 권리의 효력을 기재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허권의 등록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진보하지 않으면 특허 심사 과정에서 특허로 등록되지가 않죠. 그리고 새로운 게 아니면 특허로 등록될 수 없는 것도 당연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해서 직관적으로 적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면 의료산업이라고 쉽게 떠올려 보면, 의료산업이니까 의료산업에서 이용될 수 있으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의료산업에 이용되더라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방법 발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윤리적 문제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공소양속 같은 거에 반하는 것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인간 대상 의료 방법 발명 같은 것을 산업상 이용 가능성으로 없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의료 산업이라는 것이 현존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 대상 의료 방법 발명을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연 윤리적이냐, 아니면 특허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을 해서 특허로 등록되고 보호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의료를 발전시키고 혁신을 촉진시켜서 인간 생명을 좀 더 연장하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어떤 윤리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등록 요건으로 나열한 것들은 항상 가변적이니까 후술하는 여러 가지 지식재산 이슈 관련해서도 등록 요건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바뀔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해 보시면 또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등록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를 간략하게 한번 논해 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별 특징이라고 해서 특허권은 보통 말하는 독점 배타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독점 배타권을 왜 국가에서 개인에게 또는 법인에게, 법인격체에게 부여하느냐, 그것은 반대급부로 기술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신기술을 계속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를 토대로 더욱더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개를 토대로 반대급부로 특허가 등록되면 독점 배타권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원히 주는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주는 것이 특허권의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발명자는 새로운 발명을 명세서에 기재하면서 출원을 하고, 출원하면 18개월 이내에 해당 발명이 공개가 되고, 그 다음 심사를 통해서 독점 배타권이 부여되는 특허로 등록될지, 거절되면 기술만 공개되고 보호받을 수 없는 권리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체계가 어떤 특허권 체계인 것이지요. 상표권도 유사하긴 합니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고, 산업 발전의 이바지함과 아울러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제도는 상표 출원을 선택 또는 창작해가지고 출원하고, 국가는 독점 배타권을 주는데 목적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입니다. 그래서 상표를 좀 유사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거나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언론에서 봐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작권은 어떤 출원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창작 자체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작을 하면 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다만 어떤 요건도 필요하겠죠. 이게 어떤 창작성이 없으면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창작 자체로 성립을 하고 추후에 분쟁이 생기면 그래서 소제기가 돼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창작성이 있느냐. 그래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왕이 남자,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라는 대사, 그게 창작성이 있느냐, 어떤 그 전에 원 저작물이 있고 그래서 베낀 것이 아니냐 논의를 할 때 저런 부분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국가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서 결과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이용이라고 하면 이용을 절대적으로 막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이용을 한다고 하면 항상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적절한 수준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주로 산업재산권 관련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작권 얘기를 조금 더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주제로 여러분들께서 논문을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뒷부분에서 올해는 지식재산 이슈로 이런 얘기들 많이 언급이 상대적으로는 덜 된 것 같아서 한번 저작물이란 제목으로 해서 개요 부분에 소개를 드립니다. 저작물 성립 요건으로 인간에 의한 것일 것, 문학, 학술, 예술 범위에 속할 것, 창작성이 있을 것, 표현일 것. 네, 표현인 것이 중요하고 창작성도 있어야 되고 인간에 의한 것일 것,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은 사진은 저작물인가, 그리고 저작권이 성립하는가, 저작권이 있다면 누구 것인가, 그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산업재산권에서도 발명자성, 그래서 인간일 것을 요하는데 거기에서도 발명을 한 게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한 발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논의가 수년째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좀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맨 처음 논의를 할 때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니까 어떤 인공지능은 도구로서 역할을 한 것이고 인공지능이 발명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있지만 아무튼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발명을 하고 사실 어떤 영화의 영향도 있겠죠. 사람의 형상을 한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영화,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뭔가 그게 발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화학공학으로 연구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케미컬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화학물이 2개 정도 들어가는 합성물 또는 3개 정도 들어가는 합성물이 있을 수 있는데 농도가 계속 변함에 따라서 합성물의 특성이 바뀔 수 있는데 농도를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해보기 어렵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조성을 막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방식을 토대로 최적 조성물을 찾아내서 발명을 했으면 그게 그 케미컬 라이브러리라는 어떤 상자 안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 상자가 발명을 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직관적으로 인공지능도 결국 사람이 만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어떤 전산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어떤 하나가 있더라도 당연히 발명자성이 인정되기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했습니다만 아무튼 좀 인간의 형상을 한 것 같은 영화나 영상을 많이 보면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또 생각을 해보는 추세가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동향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저작물에서 인간에 의한 것일 것이라는 성립 요건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서 상호실험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지난 2011년에 인도네시아에 촬영을 갔다가 벌어진 일이 발단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원숭이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버튼을 눌러서 사진이 찍히고 원숭이 사진도 찍히고 환경도 찍히고 풍경도 찍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슬레이터라는 사람의 카메라로 수백 장의 셀카와 일부 풍경 사진도 찍었고 일부는 매우 놀라운 작품으로 평가되고 이 원숭이에게는 이름도 붙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의 인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아마 분쟁하다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화해가 이루어져 가지고 재판상 화해 해가지고
법원의 판단까지는 안 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없었지만 아무튼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저런 요건을 요하는 것에 의하면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다만 저 나루토라는 이름이 붙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라고 해서 쭉 그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보기 쉽게 하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다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작물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게 원숭이의 예가 아니고 지금 같으면은 인공지능의 경우에 대해서는 또 많이 이미 논하고도 있죠. 한 1, 2, 3년 전부터 해서 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서 뭐 저작물 성립성에 대해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련 문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부분을 뭐 논문으로 써보고 본인 나름의 어떤 논리적 전개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 보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작 인접물 저런 유형도 있고, 실현, 음반, 방송. 최근에 우리나라 뭐 K-팝이라고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이 많이 해외에도 수출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제를 잡아서 논문을 작성을 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 부분도 여기에 좀 소개를 하면서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이외에도 콘텐츠 관련한 어떤 아티클도 작성을 하면 넓게는 지식재산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좋은 주제가 있으면 잡아서 작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얘기하려고 그랬고요. 이것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집에도 나와 있고,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추정 조항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티클을 써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재산 10대 이슈라는 타이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텐데요. 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10대 이슈를 매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되고 지식재산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식재산 분야 미래 예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가지고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IP 포커스의 12월 가장 마지막 주에 지식재산 10대 이슈라는 타이틀로 계속 선정을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그 아티클을 작성하신 분이 마침 또 법제 쪽이었고, 22년도에는 경제산업 쪽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베이스되는 이슈를 쭉 발굴해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순서를 정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2년 12월에 발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베이스가 법제 쪽이긴 한데, 그래서 법제 쪽 이슈로 볼 부분 이외의 것들이 많이 선정되긴 했습니다. 주요 이슈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주요 이슈로 선정된 것들이 항상 논문지로 접한 것이냐, 그건 아닌 예도 뒤에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채용 확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주요 이슈로 10대 이슈로 채택을 된 바도 있습니다만, 그걸 뭐 논문으로 쓰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10대 이슈라고 해서 시의적으로 어떤 뭐 결국 반도체 심사인력 증원 확대 뭐 그런 거니까 반도체가 중요하구나 뭐 그런 것들을 시의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22년도 연말에 작성된 부분에는 법제 이슈는 상대적으로 조금 빈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것들이 채택이 됐다. 선정 과정 보시면은 일단 발굴을 해서 키워드를 발굴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쭉 후보를 도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다음 10개에서 끊어서 10대 이슈,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점수 많이 나온 것들을 23년 예상 이슈라는 것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21년에는 다음 해의 10대 이슈라는 타이틀로, 21년에는 22년 10대 이슈라는 타이틀로 발간을 했었는데, 보면 상대적으로 좀 겹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씩 뽑아내기엔, 차년도에 10개씩 뽑아내기엔 쉽지 않았던 측면도 있어서인지 23년 예상 이슈로는 상대적으로 개수를 줄여가지고
좀 더 덜 겹치게 하면서 이번엔 진행을 했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10개 이슈, 22년 지식재산 10대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도 드리고,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또 한번 강조도 드리고, 그리고 23년 예상 이슈, 현재 벌써 6개월이나 지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서 적절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채택을 해서 논문 작성을 해보시기를 권하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허 우선 심사 시행 부분도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특허청은 반도체 산업 핵심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출원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근데 출원 기간이 좀 꽤 오래 걸리거든요. 출원하고도 저도 회사에서 R&D도 했었기 때문에 출원을 해보면 한 번씩 들어가 봐도 도대체가 진도가 나가지 않아가지고 까먹고 있어야 그제서야 결론이 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출원하고 나면 심사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반도체 특허는 우선심사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특허법 시행령은 정부에서 개정을 하면 되니까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할 계획으로 있어서 12개월 정도, 12에서 13개월 정도 걸리는 특허 심사를 한 2, 3개월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우선심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 강화하겠다는 부분과 같이 여기서도 별로 생각해 볼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쪽에서는 뭐 있을 수도 있다 싶은 게,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보실 수도 있겠고, 논리를 전개해 볼 수도 있겠고, 해외 사례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꼭 법제 아니더라도 저렇게 단축될 전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단축되니까 심사가 몰리면 출원 예측도 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런 기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어떤 경제적으로 모델링해서 접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선심사 같은 것들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탑5에 드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중국, 유럽 정도가 탑5로 꼽히는 IP5인데, 제도를 많이 벤치마킹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내지는 돈은 많은, 예를 들어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특허 제도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진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벤치마킹 하려는 부분이 있고, 우선심사 제도 같은 것도 벤치마킹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메타버스 시장 성장에 따른 관련 특허 출원 폭증이 이슈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동향이나 그런 것들로 경제 경영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메타버스가 주제로 다뤄지면서 가상현실에서의 어떤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논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NFT에 대해서는 뒤쪽에 별도로 조금 다루기도 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서 NFT 얘기는 그 뒤에서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고 출원도 늘고 있고, 그러면 항상 쟁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이 성숙되지 않았던,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린든랩사가 개발한 세컨드 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런 걸 좀 찾아보면, 그 당시에는 가상현실이라고는 했는데 그래픽도 상대적으로 좀 조잡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지, 그 당시에도 세계 유수 기업들, 그 당시에는 IBM, 소니, 삼성도 언급이 되면서 거기에 가상 공간에서 광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그 현실이 첫 번째로 있다면 두 번째 현실, 가상현실을 세컨드 라이프라고 명명하면서 저는 이름은 되게 잘 붙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새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사용자 경험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픽만 있고 그 안에 좀 자그마하게 삼성이라고 써 있거나 소니라고 써 있고, 그걸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저 회사가 못 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슈는 되었습니다만 어떤 상업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하진 못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을 시작한 로블록스는 선두주자로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고, 아무튼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직장 관련 이슈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부정이란 제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측면들이 좀 컸습니다만, 한 22년, 23년 지금 지나오면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많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좀 컨센서스가 모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티클 쓰시면서 다른 방향으로 논리 전개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그런 사례들이 좀 축적되고 있다. 유럽 사례도 있고 미국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 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 출원 무효 처분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안보 시대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기술 탈취 이슈가 되고 있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LG, SK가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들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기술 유출 관련, 인력 유출 관련 이슈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영업비밀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사전 예방, 유출 시 대응 체계 구축, 보호 기반 마련 3대 전략 수립을 기획의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데이터 부정 사용이나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 사용 행위를 부정 경쟁 행위로 규율하면서 그런 개정법 시행에 따라서 행정조사 매뉴얼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도 배포하면서 후속 조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술 유출 방지 관련한 이슈는 되게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것도 논문 주제로 좀 재밌게 논리를 전개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호기반 마련이라고 했는데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영업비밀 보호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는 아이디어까지 보호 대상으로 이제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또 공모전이나 기술 협상이나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보호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보도의 기반은 마련했는데 어떤 제반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발상 중 하나로 저는 아이디어 보호 관련 보험 채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디어가 등록되지 않죠. 보통은 영업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포렌식 통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특정할 수는 있겠죠. 제가 몇 월 며칠 언제 이런 아이디어를 수립했다. 연구노트 같이 작성을 하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세적인 효력은 쉽지 않은 거죠. 영업비밀의 측면도 있고 아이디어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나가는 순간 휘발된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확산이 빠르고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확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가 탈취됐을 때 그게 원래 내 것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뭐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 유치 방지 대책이라고만 해서 너무 좁게 보고 어떤 기술적 접근만 뭐 포렌식 같은 기술적 접근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또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퍼블리시티 권, 이거죠. 지식재산 관련해서 권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게 된 부정경쟁방지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문법이어서 법으로 인하지 않으면 창설될 수 없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퍼블리시티 권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로 채택됐고요. 국내 최초로 명문화된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내 최초로 명문화됐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의미도 있고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학계에서 다른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거기다가, 그러니까 부정경쟁 방지법에다가 그러한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논의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공기관에 종사를 하면서 어떤 좀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만난 그 연구자분들이 저런 방식의 개정이 과연 최선의 방식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좀 더 적절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에 대해서도 논문을 작성해 보실 수가 있겠고, 적절한 방식이었다,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관련 근거를 들면서 긍정적으로 논리를 전개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내 한국기업 상표 부담 선점 최근 5년간 1만 건이라는 타이틀이 주요 이슈인데요. 결국 무단 선점되는 이슈 부분이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나 1만 건은 해외에서 선점되는 것이 많다, 그런 얘기고, 이런 것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 지원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제도적 접근, 아니면 실효성을 위해서는 또 경제 경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셔가지고 아티클을 작성하실 수도 있겠고, 상표권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계를 해보시고 논문으로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출원해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상표가 출원돼서 등록된 사례가 있는데 그것들을 무효로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사용주의를 따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논리를 전개해 보시는 것도 적절한 주제 채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술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 추진이라고 하는데, 정부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슈 동향 그리고 10대 이슈로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떠오르는 이슈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융합인재 양성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적 접근으로 많이 논문 작성한 분도 있고 보고서 작성한 분도 있는데, 좀 학술적으로 접근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다른 관련 보고서를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반도체 전문 특허 심사관 채용도 하고 있고, 채용 인원은 30명 정도로 특허 출원량 고려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추진한다라는 것도 10대 이슈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가상상품 인정 범위, 유사 판단에 대한 지침이 시행되었는데, 이것들 가상상품을 이미 파일 등과 구별되는 별도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심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적절성에 대해서 풍부하게 논의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 아니면 조금 좀 무리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부분을 자유롭게 전개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지식재산 금융 6조 원 돌파,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금융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투자도 대안이 될 수가 있겠고, 관련해서 보험이나 펀드 관련 이슈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보증도 주요 쟁점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이미 좀 커져 있고, 동산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1년경 제정돼서 시행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기반이 마련이 되었는데, 결국은 지식재산 관련해서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논해 보실 수도 있겠고, 결국은 담보로 잡는 것은 그게 대출이 변제가 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돈으로 환금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환금이 잘 안 되는 게 결국 이슈거든요. 그래서 환금 잘 안 될 때 정부가 보증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관건이었고, 그걸 해결함으로써 지식재산 금융이 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증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지식재산 소송 펀드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영국이나 호주나 미국에는 지식재산 소송 펀드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뭐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하고 제도적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산업계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서 논문 주제를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특허 심사 전문성 강화한다는 이슈도 10대 이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화상 디자인 보호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출원 활성화되면서 화상 디자인 보호하는 게 별도 이슈로 잡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메타버스 상황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관련 지식재산 쟁점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 침해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됐고, 도입된 지 4년 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뭐 미국 특허법하고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관련 처벌 조항이 있죠. 미국은 민사로 해결되는데, 그래서 민사로 하니까 좀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좀 가까워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뭐 논문으로 또 많이 써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어떤 현상이냐 하면 형사처벌도 하는데 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라는 어떤 제도는 마련됐습니다만, 실효성이 제고되지 못하는 이유는 형사처벌도 있는데 민사 손해배상 세배까지라는 정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는데, 이걸 아티클로 잘 푸는 게 쟁점이 되겠죠. 반면 형사처벌이 또 양형 기준 등 정비되면서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움직임도 있는데, 과연 양형 기준 등 형사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제고가 양립하기 쉬운가 어려운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NFT 확산에 따른 지식산권 침해 관련 규정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NFT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시장 참여자들한테 뭐 귀동량으로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되고 있다, 빠르게 활성화됐다가 조금 식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 숫자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FT 관련 회사 창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디지털 아트라고 해야 할지 뭐 제가 그쪽은 뭐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새로운 어떤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예술 시장, 예술 작품이 커지고 있는데, 그게 NFT와 접목시키려는 노력 자체는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뭐 전통적인 그림, 사진 이외에 어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도 늘고 있고, 그런 측면을 같이 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NFT하고 접목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NFT 뭐 또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도 좀 써보았습니다. 대체 불가 토큰이죠.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라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대체 가능한 것의 반대말인데, 대체 가능한 것은 어떤 돈, 쌀 빌리면 같은 1,000원 빌리면 다른 그 1,000원짜리 집에 똑같은 걸로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갚아도 되는 거. 쌀을 한 말 빌렸으면 아무튼 동종의 품종의 쌀로 갚으면 되는 거. 근데 그 쌀에 이렇게 미세하게 각인을 넣어가지고 했다면 그 쌀을 잠깐 빌려가지고 감상했으면 그걸로 돌려줘야겠죠. 다른 쌀 한 톨로 돌려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부대체물, 대체불가 개념을 이해하는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NFT가 사용하는 어떤 표준안 ERC2721이라는 표준안이 채택되고 NFT가 기술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ERC는 이더리움 리퀘스트 포 코멘트의 약자라고 합니다. 아무튼 어떤 표준안이 마련되고, 그걸 통해서 NFT가 기술적으로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체 불가 토큰은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ERC721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반면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어떤 코인이라고 한다든지 뭐 어떤 디지털 자산로 사용되는 표준화는 ERC20이라고 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큰 발행 시에 ERC20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전이나 쌀 같이 양만 표시하면 됩니다. 1,000원 한 말. 근데 ERC721 토큰을 사용한 것은 아까 쌀에 미세하게 각인을 넣은 것처럼 대체 가능하지 않은 어떤 측면을 강조해서 기술적으로 표준안으로 기술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만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NFT는 그런 기술적 특성도 갖고 있고 양뿐만 아니고 어떤 어카운트, 계정 정보도 명확하게 갖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NFT와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작품을 NFT로 어떤 대체 불가한 토큰화할 때 대상 작품인지 대상 작품이 원본인지 토큰화하는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저작권자와 협의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2년 전에 한 국내 업체가 국내 작가 작품에 대해서 NFT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저작권 침해 관련 사실이 밝혀져서 경매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작품을 복제 전송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이긴 합니다만 작품을 디지털화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경매가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위 국내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업체는 소장자와 경매하는 것을 협의하였지만 저작권자, 소장자가 저작권자와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지 않아서 NFT로 발행할 수 없는 작품이었는데 이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에서나 어떤 사업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새로 떠오르고 있는 NFT 관련한 쟁점을 잡아내서 검토해보고 논리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맺은 말로는 지식재산권 제도 관련 연구의 대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는 좀 국제적으로 통일화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해지면 각 국가들이 편리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다만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서 조화에 발맞춰 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해서는 자국의 제약산업 경쟁력을 고려해가지고 지식재산권 관련 전반적인 경쟁력뿐만 아니고 산업, 개별, 제약산업 경쟁력까지 고려를 하면서 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그걸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국제조화와 경제산업 경쟁력 그리고 자국의 안보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항상 제도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생각해보고 논하는 것이 결국 학술 논문의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